과학적 객관성의 문제와 정신분석 치료 이론 이렇게 했는데 항상 예전에 프로이트도 자신의 그 정신분석을 상시하면서도 과학적인 그 객관성 또는 어, 이 이론은 내가 이걸 만들어낸 이 이론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거를 피력하려고 굉장히 애썼잖아요. 그렇지. 자연과학적으로 정신분석을 구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죠. 그러다가 네네. 그 당시에 어떤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충분히 서포트할 만큼 발전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결국 그 프로젝트를 포기한 거죠. 과학적으로만 엮는다는 것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과학의 그 발달 상태가 정신분석의 이런 거를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된다라는 것은 제도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고 하나의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코도 이제 이 자기 심리학은 과학적 객관성의 문제. 이제 이게 정신분석도 그렇지만 자기의 자기 심리학도 이 과학적 객관성의 문제를 붙여볼 때 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초반에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고전 정신분석이 부재했던 거, 또 자신의 이론이 과학적 객관성의 문제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그리고 정말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지, 그러면서 모든 객관에는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순수한 객관은 없다. 이런 것도 이제 어, 뭐 과학계에서도 물리학을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물리학이라는 것도 예전에 뉴턴의 고전 물리학을 가지고서는 현대의 물리학을 설명할 수 없고 현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양자역학 뭐 양자 물리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앞에 좀 이야기를 했고요. 뒤에 이제 그에 따른 정신분석 치료 이론, 정신분석은 음, 정신분석의 이제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이제 과학적 설명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다음에 분석적 치료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뒷장에는 서술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코시 어떤 자신의 이론이 뜬구름 잡는 이론이 아니라 설명되어질 수 있는 또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인상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구절이 첫 번째 scientific humanities라는 말이 나와요. 그 과학적 인문학. 네. 과학적 humanities인데 humanities가 scientific하다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과학적인 인문학이라는 개념을 쓰고 scientific objectivity 객관성인데 과학적 객관성 이런 용어를 써서 쓰고 있는데 어쩌면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현대 정신분석 학자나 임상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기에 굉장히 매달리고 있어요. 사이언티픽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매달리고 있죠. 그 어떤 면에서 에카데믹한 에카데믹 소사이티 그러니까 대학 중심의 학문 연구 학파들 쪽에서는 정신분석은 어떤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초기 응용 심리학이라고 해서 예. 뭐 파블로프의 뭐 이런 걸 이론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러시아에 뭐 파블로프가 개 실험하고 뭐 해서 조건 반사 뭐 예, 조건만 사설 그래
그리고 응용심리학은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데 정신분석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걸 설명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네. 있는 것은 과학적이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여기서 부딪히는 부분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학을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과학만이 과학이다. 물리학이나 생물학으로 물리학이나 생물학의 방법론으로 검증되는 것만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요즘 다른 개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이 과학 자체, 사이언스 자체가 자연과학만 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과 다른 영역의 과학들이 있다. 특히 정신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해가 더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를 자연과학의 방법론만이 사이언스냐 하는 이런 의문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아까 얘기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오브젝티비티라는 게 주관성을 떠난 순수한 객관성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방법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19세기의 자연과학적인 방법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정신과학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기보다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어떻게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만 우리도 검증받을 수 있다. 이런데 그 방법론 자체를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기보다 19세기의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처음부터 서로 다른 영역인데 같은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는데,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너무 어느 한쪽의 방법론을 맹신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고 보이는 부분도 꽤 많죠. 그래서 지금도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이나 영상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쪽에 영상으로 찍고 계측하고 하는 것만 가지면 정신 분석 대신에 인간의 심리 현상을 다 이해하고 치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프로이드가 19세기에 초기에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부분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뇌과학이나 영상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는 정말 좁쌀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과신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아는 19세기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비과학이다. 과거에는 많은 것을 미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우리가 무식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실제 있던 현상들을 미신이라고 믿었던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과 그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비과학적이고 어떤 미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오만일 가능성이, 우리의 전지전능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인간의 지식이 전능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정말 자성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약물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자연과학적으로 이 자연을 충분히 정복했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연은 정복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가 이번에 검증되는 거죠. 가장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문명이 풍전등화에 지금 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느냐? 지금 나타난 바이러스 한 종류나 몇 종류를 막아낼 백신은 나오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진 과학적인 어프로치라는 게
얼마나 제한된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죠. 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팬데믹의 재앙은 인간의 오만함과 인간의 오만이 가져온 어떤 인위적인 재앙, 인공적인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죠.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요즘 굉장히 비지성적인 움직임들이 꽤 세계적으로 많아요. 지성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이런 반지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온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의 대통령들이 전혀 과학자들의 의견을 믿지 않고 자기가 가진 상식으로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의 얘기를 그냥 책상 불림들이 하는 얘기라고 치부하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이런 한국에서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과학적인 방역 이것 자체를 서구에서 채용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리적인 저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과학적인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 아까 얘기대로 반지성적인 어떤 국가 지도자들이 거기에 더 사람들을 오도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 현상들이 그리고 마치 처음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 초기에 급하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한 얘기가 이게 날씨 더워지면 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정말 미신적인 생각을 도입한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때쯤 되면 다 사라질 거야. 라고 아주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을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비관적인 얘기보다 낙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지금 백신 개발이 얼마나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위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숫자가 어쩌면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떤 전쟁의 시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사망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그걸 제한적으로 줄이는 건데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세계적으로 왜 이런 바이러스 창궐이 이렇게 극심해지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자연 파괴하고 연관된다. 기후의 변화, 자연 파괴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느냐 하면은 아마 세계 기후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 노력해서 기후 변화를 막아내야 된다. 그 세계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이런 국제적인 협약이 어느 날 갑자기 특정 국가에 의해서 특정 국가가 거기서 탈퇴하죠. 가장 힘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 거기서 탈퇴하는 상황이 왔죠. 미국의 대통령이 결국은 국제적인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고립주의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미국의 자기애적인 국가로 변모해가는 과정의 상징적인 거겠죠. 전 세계의 리더십을 제공하던 미국이 그 리더십 자리를 스스로 버려버리는 상황이죠. 국제기후협약에서 탈퇴한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 그 상징성과 지금 어쩌면 팬데믹 현상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할 얘기들이 많을 텐데 이 객관성이라고 사이언스라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반지성적으로 반과학적인 태도도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반과학적인 태도가 가져온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에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19세기의 자연과학적인 방법이 모든 영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다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극단적이죠. 그래서 사이언스를 건강하게 어떤 면에서는 각 영역에 적합한 과학적인 태도를 우리가 존중하는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의 도전이에요. 이 도전의 측면에서 코웃은에게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오늘 우리 같이 얘기를 좀 나누죠. 자기의 회복에서 논의한 주제로 과학적 객관성의 문제, 특히 과학적 인문학으로 불릴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과학적 객관성의 문제를 고찰해 보겠다. 이 새로운 분야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다루는 과학인 정신분석적 자기심리학을 가리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인의 정신적 산물을 고찰할 때 취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작품의 작가가 아닌 작품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작가에 대해, 특히 그가 그 작품을 창작한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이 작품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그 작품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품에 관심을 갖거나 작가에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견해의 차이는 예술작품과 문학작품의 경우에 뚜렷하다. 그래서 과학 연구의 경우에는 하나의 태도가 지배적이다. 뭐냐면 작업 자체, 즉 그것이 가진 진실된 가치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결과의 타당성과 정확성 그리고 진실성 뿐이다. 이게 과학 연구에는 한 가지 태도가 지배적인데 바로 진실된 가치. 그거는 결과의 타당성과 정확성 그리고 진실성 뿐이다. 모든 분야의 과학자들이 연구자의 동기와 연구 결과의 분리를 당연시하는 반면 프로이트를 포함한 분석가들은 분명하지 않다. 환자가 정신분석의 이런저런 이론을 공격할 때마다 분석가들이 습관적으로 정서적 요소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논쟁에서도 정서적 문제를 들춰내곤 한다. 초창기의 분석이 열등감의 중요성을 홀대했다고 여긴 아들러가 프로이트와 그의 추종자들이 가진 것과 다른 생각을 도입했을 때 프로이트는 아들러의 개인적 동기를 강조하면서 그의 공헌을 무시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이러면서 나는 평생 프로이트의 그물에서 살 수 없다는 아들러의 말을 인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신분석 서적을 포함한 과학서들은 본래의 가치, 즉 그것이 갖는 설명력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저자의 특별한 동기와 성격, 정신상태가 이론과 결과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프로이트가 죽음 본능에 대한 중요한 생각을 이론화할 당시 프로이트는 질병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죠. 그리고 부강암인가 이래서 죽음의 직면에 있었다는 이 프로이트의 그 질병이 이 이론의 죽음 본능이라는 이론의 본질적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론이 공식화될 당시 저자의 개인적 삶과는 무관하게 이론의 객관적인 및 과학적 성질에 근거하여 수용되거나 수정되거나 거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된 가치라는 과학적 태도를 여기에다 넣어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어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코웃은 저자의 의도나 어떤 목적 이걸 도외시하고 어떠면
객관적인 그 이론 자체만을 바라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이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또 저자가 왜 이렇게 이런 글을 썼을까를 이해하는 것이 그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론 얘기도 어떤 유효한 얘기인데 왜 이분은 굳이 정서적인 거나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목적 이걸 따지지 말고 실제 그 이론 그 업적만을 따져달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맨 나중에는 자신이 정신분석적 치료가 무엇인가, 기성용서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대로 말해요. 그 의도나 목적 예. 이렇게 하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과학적 객관화, 뭐 과학적 인문학 뭐 이런 것들에 자신의 이론을 거기에다 넣어서 표현하고 싶은 그런 니즈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또 한편에서는 코웃이 개인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 그 당시에 네네. 저희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이고 사이칼리스트로부터 변신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렸을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내 이론, 자기가 세운 새로운 이론을 그대로 봐주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야심이나 내 사사로운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게 아들러를 들어서 아들러가 마치 프로이드로부터 배척받는 과정 속에서 박해받는 어떤 인상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프로이드 자체 그래서 그냥 아들러 얘기만 가지고 신빙성이 없으니까 만약에 프로이드가 죽음 본능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을 발달시켰는데 그때 프로이드가 암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론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 자체를 폄하할 것이냐. 이 이론 자체는 프로이드가 어떤 입장에 죽음 본능을 잘 느끼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의 이론과 다른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이 이론 자체에 대해서 이 이론 자체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업적 자체를 객관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무의식 중에 코웃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셀프 사이칼리 자체를 혹시 나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과 연결시켜서 너무 가볍게 보지 말고 좀 이 이론 자체를 시리어스하게 좀 취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타당한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어차피 이 책 자체가 처음에 서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자기의 회복 이후로 사람들의 공격들이 많아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을 타당합니다. 폭넓고 중대한 진실 중에 관찰자와 무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진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다루면서 관찰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자료를 이론화하고 그것의 정확성과 타당성 그리고 설명력을 결정하는 당사자들을 무시해도 좋은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물리학자들 얘기를 들죠. 현대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물리학에서 그 대답은 양적인 것이다. 물리학에서 배운 것은 원칙적으로 관찰자는 언제나 관찰 대상의 일부이고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것은 대우주에 관한 관찰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영향이 극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빅뱅 이론 뭐 이러면 이제 거시적 미시적으로 했을 때 미립자는 아주 원자 단위로 또는 원자보다 더 작은 미세한 부분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물리학
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물리학의 두 영역이 있는데 그 밀입자 같이 그런 쪽으로 했을 때 관찰자는 그 관찰 대상의 일부라는 거고 대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관찰자는 아주 있는 티끌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어떤 면에서는 관찰자가 영향을 다 미치는데 큰 우주 속에서는 관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무시해도 좋을 그 우주를 연구할 때는 우리의 관찰자가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지만 애터믹 월드라고 할까요? 원자의 세계 그리고 원자보다 더 작은 원자 속에 또 그보다 미세한 세계들 밀입자. 그 미립자의 세계들에 들어가면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죠. 이 관찰자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작은 세계이기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이기 때문에 관찰자가 미치는 영향은 거기서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주관 관찰자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수하게 객관적인 것은 없다. 코우시 얘기한 여기 어떤 물리학 얘기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현대 양자 물리학 얘기를 요즘 저도 가끔 관심이 있어서 어쩔 땐 유튜브나 이런 데 조금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발달을 하고 있어요. 어떤 빛이 파장이냐 아니면 입자냐 하는 논쟁부터 그래서 사람이 보고 있지 않으면 파장으로 움직인다. 근데 관찰자가 생기면 파장이 입자로 변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득력 있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을 때는 그냥 파장이라니. 관찰하는 순간에 이게 입자로 변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입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파장만 있었다. 지금도 어쩌면 세계는 그냥 파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생기면서 물질의 세계가 생겨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과학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그 미세한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요즘 양자 통신이나 이런 과학적인 분야가 실제 이런 양자 물리학의 이론을 배경으로 첨단 어떤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양자 때문에 과학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반도체 그런 것들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새로운 과학의 발달에서 영향을 받는 건데 이런 세계 속에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먼저 관찰자가 관찰하는 대상에게 무언가가 그것이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연과학자. 근데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에 이 대상으로부터 대상이 그 임팩트를 받는다는 그 대상이 임팩트를 받은 거기에서부터 반향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온 반향은 자기 것과 그 대상이 합쳐서 돌아온 반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것은 세상에 없다죠. 관찰자가 관찰하는 시점에 따라서 관찰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리스판스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첨단 양자 역할,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실제 우리 임상에서 드러나는 전이 역전이 문제를 현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어쩌면 원자나 그 밑에 전자나 광자나 뭐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개념들이 아주 작은 미립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우리가 아주 이 미립자의 세계를 관찰하는데 그 미립자들의 행동 자체, 반응 자체가 관찰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우리 큰 사람끼리 얘기를 해보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순간 그분은 나에 대한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 이미 거의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 반응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저분은 보니까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어. 아니면 지금 굉장히 불안이 많아. 근데 그 불안이 처음부터 이분이 가져온 불안인지 나를 만나면서 증폭된 불안인지 원래 불안이 있었지만 그보다 지금 증폭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인터서브젝티브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순수한 객관이 없다고 하는 이런 통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거울처럼 프로이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객관적인 대상으로 있어주면 그 전이가 왜곡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돼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프로이드의 이론이 우리의 거울 이론 자체가 이런 주관성과 객관성을 현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우리가 주관적인 역전이를 이걸 분석하지 않고 단지 전이 분석만 한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전이는 다 무시돼야 될 역전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인가에 지나치게 무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면서 이분의 정서나 생각이 계속 변해간다는 거예요. 대상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현대 물리학의 입장과 우리가 임상 이론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객관적 현실은 늘 주관적이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심리학으로 옮겨오면서 물어야 할 질문은 자기 심리학을 따르는 정신분석, 즉 심리적 기능의 총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그런 총체적인 기능 구전의 원인인 심리 구조 결함의 초점을 맞추는 정신분석에서 현대 물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플랑크의 미립자 영역과 같은 상황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뉴턴 물리학의 대우주와 같은 조건을 다루는 것인가, 이런 물음을 가져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간단히 쓰지만 포우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미립자 물리학에서처럼 복잡한 정신상태의 심리학에서는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 객관적 진실에는 반드시 관찰자의 판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과 정신분석의 본질적 주제가 현격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그 방법론 또한 크게 다르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고, 관찰 대상에서 관찰자의 영향을 제거하는 완벽한 객관성에 분석의 이론적 이상이었던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예, 이게 중립성이니 뭐 이런 거 좀 전에 역전에 대해서 이제 전이 분석이 중요하지 역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도입했던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좀 분명하게 보고 싶으면 확대 렌즈가 깨끗해야 한다. 우리는 역전을 인식하고 또 환자의 의사소통과 성격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요소들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신분석에서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순수한 인식론적 접근은 제한적으로는 유효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부적절하다.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얽매이다 보면 정신분석 상황에서 환자가 보이는 반응들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을 놓칠 수가 있다. 인지적 툴은 분석가를 관찰자로만, 그리고 환자를 단지 관찰자 분석가가 조사하는 대상으로만 간주한다. 정신분석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공정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인간 존재로서의 분석과의 영향을 인식하고 검토할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진술해보겠다. 한 사람이 우리를 이해할 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설명해주면 또 우리가 그런 경청과 설명이 일관되게 지속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은 중립적인 것으로 규정될 수 없다. 반대로 우리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있어 중립성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말해준다. 66페이지요. 인간의 심리적 생존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자기 대상 환경, 즉 공감을 통해 우리의 심리적 삶을 이해하고 그 삶에 동참하는 인간 환경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성취된 이해의 질, 그 이해의 상대적 정확성, 부정확성, 결정 또는 중압감의 질은 분석 상황에 내재된 요소이지 그 상황이 외부에서 첨가되는 어떤 것은 아니다. 분석가는 환자의 내적인 삶에 관심을 집중하며 그가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 취하는 활동의 성공과 실패는 정신 분석 과정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응용 분석 작업에서 관찰 영역을 형성하는데 관찰자의 내재적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여기서 또 이렇게 미립적 물리학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응용심리학이라든가 또 역사심리학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응용심리학은 어쨌든 미립자 플랑크의 미립자 이론에 따라서 미세하게 관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 결국 분석가는 내담자를 관찰자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역전이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물리학을 좀 챙겨왔다 치면 역사심리학에서는 역사심리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67페이지. 현재 사건이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 가까운 과거의 사건 또는 현재의 중요한 사건과 유사한 먼 과거의 사건을 다룰 때 우리의 포부 또 소중하게 간직된 자기의 또는 질투 등 같은 열정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과거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호심리에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통에 묶인 제약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자기의 그 자기심리학에 대한 것들을 다른 분석가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68페이지에서 이제 넷째 줄에 임상 상황, 특히 정신 분석적 상황 안에서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 나란히 관찰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관찰 대상에게 영향을 미친다. 상호적이죠.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 자체가 관찰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그렇지만 이미 관찰한다는 사실 때문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응용 분석과 임상 분석의 명확한 차이점. 임상 분석의 경우에는 관찰자는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그 영역의 내재적 구성 요소가 된다. 그렇죠. 상호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심층 심리학자가 기본 법칙의 범위, 각각 영역에서 인간의 세계를 관찰할 뿐만 아니라 관찰 결과에 대한 구별과 발표를 통해서 동시대 사람들과 미래 세대 사람들의 견해와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은 이제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저작물은 그날이면 운명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죽었어도 그 사람이
작품들은 남아서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겠죠. 사회적 현실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서적들이 있는데 거기는 프로이트의 저서, 또 루소, 해결, 마르크스의 저서들이 포함된다. 관찰된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면 과학적 관찰과 서술의 목적을 다른 목적과 구별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인간에 대한 학문의 과학적 객관성의 문제는 관찰자의 객관적 판단, 즉 관찰자에게 미치는 관찰 대상의 영향력과 관찰 대상에 미치는 관찰자의 영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론을 명료화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방법론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그래, 표현이 여기서 미묘한 변화들 이해하시. 객관성이라는 개념, scientific objectivity라는 것을 뭘로 보느냐. 그러니까 순수한 이게 객관적인 것은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객관성은 없다죠. 그런데 객관성 속에 주관성을 포함시켜서 이걸 자체를 객관성으로 본다. 그럼 새로운 객관성 개념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객관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폭넓게 해석을 해서 주관성을 포함한 객관성,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요. 포스는 자신의 논의의 순서는 방금 말한 객관성에 대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72페이지 첫 번째, 관찰자가 따르는 이론들은 그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가 보는 것, 그가 중요하거나 중심적이라고 여기는 것, 또 하찮고 무의미하며 주변적이라고 여기는 것 등에 대한 평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정신분석학과 정신분석적 자기심리학은 분석 과정과 치료의 본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는 율동을 처리하는 정신기구로 인간을 설명하면서 치료 시에 주로 심리적 거시구조, 원본능, 자아, 초자아 사이의 불완전한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자기심리학은 자기 대상 환경에 의해 지탱되는 자기의 측면에서 인간을 설명하면서 치료 중에 결함 있는 자기 구조의 불완전한 기능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위시 구조의 결함과 왜곡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 프로이디안과 자기심리학의 그 차이점을 보여주죠. 여기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고, 이드, 슈퍼이고라고 하는 심리적인 거시구조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욕동을 처리하는 정신기구로서 그래 욕동을 처리하는 정신기구로 인간을 설명하면서 치료 시에 주로 심리적 거시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고, 이드, 슈퍼이고, 원본능, 자아, 초자 이 세 개의 어떤 구조 사이에 불완전한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거기서 갈등이 컴플릭 티어리가 이 속에 있는 거, 우리의 정신기구 사이에 이드와 이고 간의 갈등, 그리고 어떤 슈퍼 이고와 이드 간의 갈등, 또는 이고와 슈퍼 이고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을 해소해가는 과정, 어떤 또 타협 형성의 과정, 이런 쪽에서 갈등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코시 얘기하는 자기심리학에서는 셀프를 중심으로 한 셀프의 미시구조의 결함 또는 왜곡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셀프 자체가 어떤 결함이 있고 거기에 어떤 왜곡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셀프를 보완해 나가는 작업, 셀프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셀프 중심의 이론하고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 개의 구조 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쪽의 이론하고는 서로 다르죠, 크게. 그런 점에서 자기 심리학이 이고
사이칼러지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기 심리학의 본질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대상 전의 분석을 통해서 자기 구조의 결함을 역동적 및 발생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정의를 내리죠. 자신의 그 자기 심리학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이제 72페이지를 넘어가서 완전한 분석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분석적 치료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제시한 것들은 앞으로 다룰 주요 과제에 대한 예비 작업에 해당된다. 주요 과제라는 분석적 치료를 전문화하고 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치료 방법은 별개의 주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분석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고 특히 이 분석 가능성에 대해서 세 종류의 정신병, 원인은 정신병, 자기적 성격장애 및 행동장애, 그리고 정신신경증을 대하는 호우의 치료 태도를 요약하는 이유는 세 종류의 정신장애의 본질에 대한 자기심리학적 관점과 전통적 관점을 비교하는 이 책의 궁극적 과제를 위한 후속을 놓기 위함이다. 치료 방법은 별개로의 주제로 접근되어야 하는데 아까 전통적인 것은 갈등을 분석으로 갈등을 분석하는 걸 분석으로 하고 이건 자기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방식이 다 초점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주제를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신경에 대한 차별화된 치료 관점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건강한 자기와 병든 자기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을 가능케 한다. 선행 연구를 근거로 자기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갈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형태와 내용을 서술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유한 행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기의 활동과 자유로움에 대한 평가를 구별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효율적인 환경만 주어진다면 평생에 걸쳐 자신의 핵심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한 자기는 일반적으로 좋은 경험에 의해서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초기 발달에는 외상이 빠르게 마련이다. 심리의 발달의 결과 발달 과정에서 겪는 외상의 상대적 빈도와 심각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각하고 잦은 외상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의 역동적 분석으로는 한쪽 극에서 다른 한쪽 극에 걸쳐 에너지의 연속적으로 확립하는 자기 능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줍니다. 심리 발달의 결과는 자기 능력에 의해서 발달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순조롭게 발달이 진행되거나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가장 이상적인 환경, 아무 외상이 없는 환경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외상을 경험하는데 그 환경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겠죠. 여기에서는 그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초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같은 어떤 사람은 심각하고 잦은 외상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의 역동적 구조적 본질이라고 코웃이 이론화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양쪽에 두 개의 축이 있다고 보는 거죠. 두 개, 한쪽 극에서 다른 쪽 극에 걸친 에너지의 연속체를 확립하는 자기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하는 이런 개념은 두 개의 축을 상정을 하는데 하나의 축은 나르시시즘의 하나의 축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거대 자기죠. 그랜디오스 셀프라는 거대 자기가 있고 또 한 축에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 그래서 자기의 거대 자기로부터 이상화된 부모 원상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이런 구조.
생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야심이 생기는, 그러니까 거대 자기로부터는 야심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상화된 부모 원상으로서는 이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자기의 야심으로부터 이상을 쫓아가는 어떤 이런 과정을 이분이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두 개의 축 사이에 에너지가 흘러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이거 하나의 상징적으로 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에너지가 흐르는데 그 과정 속에는 그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축 사이에는 탤런트나 스킬이 있다고 보는 타고난 재능과 기술, 타고난 재능과 기술을 사용해서 한쪽 극에 있는 야심을 자기가 원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에너지를 계속 사용해 가는 이런 하나의 마들을 이분이 마음속에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좀 더 그것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각자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분이 그래 클리어하게 써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의 이 셀프라는 구조 자체를 형상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셀프가 어떻게 그냥 얘기해서 셀프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을 한쪽에서는 우리의 셀프의 발달 과정, 그 셀프라고 하는 결국 나르시시즘 얘기인데 건강한 나르시시즘의 형성이 실패했을 때 이게 패탈라지컬한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이 돼서 이건 정신병리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건강한 나르시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셀프에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한쪽에는 거대자기 어린아이들의 초기에는 자기가 자기가 원더우먼이나 아니면 남자는 뭐라고 그러죠? 슈퍼맨. 이렇게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라고 우기는데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이 힘센 사람이야. 그럼 저보다 힘센 애가 나타나요. 그럼 얘가 기가 죽어서 우리 아빠는 경찰이야. 라고 이제 우기기 시작해요. 그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애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거대자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이것을 처음부터 기죽이지 않고 이게 그 자체를 아이가 성장 과정으로 잘 받아주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탤런트나 스킬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래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자기 하고 싶은 걸 자기가 야망이 생긴다는. 결국 어른이 되면 이걸 건강하게 자라면 이게 야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앰비션이 되는 거죠. 앰비션이 있는데 이 앰비션이 그냥 앰비션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이상, 아이디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야심 자체를 이상과 합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이잖아요. 자기의 야망이 이상과 합치한다. 그럼 야망을 이상과 합치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뭔가 도구가 필요하고 어떤 리소스가 필요한 그 리소스가 타고난 탤런트와 스킬이라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타고난 탤런트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재능이라고 할까요? 재능과 그리고 기술을 사용해서 이 에너지가 흐른다는 얘기. 이 야심 어떤 면은 에너지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납득이 되건 안 되건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적인 생각을 가져와서 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죠. 어떤 여기에는 호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애가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에너지가 계속 흐른다고 한다면 내 야망이 내 이상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 그러면 그걸 쫓아간다고 하면 여기는 에너지가 형성이 되죠. 항상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에너지가 움직여지는 과정 속에서 이때 리소스는 뭐냐면 이 에너지의 리소스는 자기의 탤런트와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사용돼서 자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모습으로 형성해 간다. 이렇게 지금 코웃을 애써 호스 얘기를 알아들으려고 제가 애써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코웃이 얘기하는 셀프라고 하는 것은 어떠면은 병리적이지 않은 자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처음부터 자기 안에서 솟아났던 것이죠. 환경과 교류하지만 어쨌든 거대 자기로부터 발생했다고 하는 이미 이 아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면 타고난 셀프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얼 셀프라고 하는 개념, 혹은 대문자 셀프, 융이 얘기했던 대문자 셀프나 캐런 호라이가 얘기했던 리얼 셀프나 위니카시 얘기한 트루 셀프, 이런 개념들이 코우스에게서는 이런 기술적인 개념으로 변모해서 설명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가 처음부터 이 자기 셀프 이스템이 생겨나도록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아이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환경이, 자기 대상이 이걸 적절하게 미러잉해주고 반응해주면서 지지해주고, 필요하면 적절한 가이드런스를 해서 이 아이가 가진 것들이 잘 발현되도록 도와준다고 한다면, 이 좋은 셀프 아브젝트를 만나면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체가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웃의 이론을 융이나 캐로나이나 위니카시 얘기하는 얘기들과 함께 아울러서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기 발달의 성공은 최초 상태의 자기가 그것의 발달적 욕구가 외상적으로 좌절되는 순간에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을 위해 활기차게 추구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추구는 잠재적으로는 응집적 자기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지속된다. 고전적 전이 신경증의 경우에는 발달 초기에 어느 정도 확고함과 응집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자기가 오이디푸스의 자기 대상의 잘못된 반응 때문에 상품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결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갈등과 74페이지와 공포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다. 자기 심리학에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갈등뿐만 아니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원인은 오이디푸스의 구체적 자기 대상 관계도 정신분석 치료 과정에서 재생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치료가 순조로울 경우 자기의 초기 발달이 뒤늦게나마 완성될 수 있다. 이 최종 발달 단계에서 오이디푸스의 자기 구조는 뒤늦게 성취된다. 오이디푸스의 자기의 파편 비율은 통합된 오이디푸스의 자기로 대체되는 일과 사랑의 도움으로 자신의 핵심 자기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능력이 생김으로써 환자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로 발달 초기에 자기가 경험했던 긍정적인 상황이나 외상적 상황을 재활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결정적인 문제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회복에 나오는 이제 자신의 체계에서 나오는 단락과 관련해서 오해를 풀고자 한다. 그러면서 1977년에 나는 초기 자기 대상들의 외상적인 측면들은 자기애적 정의에서 재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발달 중인 자기가 이미 어린 시절에 그것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발달 중인 자기는 구조 형성의 다른 원천을 향해, 즉 우상 구조를 형성하는 데서 절정을 이루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더 이상 최초의 원천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병리 사례에서 치료의 본질적 과제는 어린 시절 불완전하게 확립된 보상 구조와 관련된 징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게 저는 그냥 별표쳤어요. 이 보상 구조는 자기 대상 전이의 형태로 자발적으로 활성화되자마자 유아기 자기 대상 이미지 중 하나에다 분석가가 가진 의혹 확률을 투사하는 것을 통해서 자체의 발달 과정을 완성하려고 추구할 것이다. 자기적 성격 장애를 가진 자기는 구조적 신경증을 가진 자기와 건강한 자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보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 사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건강한 자기가 있다. 치료를 위한 분석 방법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자기는 지배적으로 1차적 구조나 보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방어 구조는 최소화될 것이고, 이제 건강한 자기에서는 방어 구조가 최소화된다는 거죠. 지극히 창조적 생산적인 자기의 일반적인 특징은 방어 구조가 상대적으로 적다. 1차적 구조와 보상 구조의 최적의 비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알기 어렵다. 그래서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하여 얻은 인상에서 추론해 보건데 보상 구조의 지배를 받는 자기가 고도의 성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어린 시절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내적 완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를 획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한다. 이게 늘 그렇죠. 자기계발서들이나 이런 것들, 동기부여 책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위인전에 나오시는 위인들 중에 인생 편하게 살았던 위인들 없어. 다 피고당하고 엄청난 힘든 상황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이민 가 계신 우리 그 재미교포 분들도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신 분들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상구조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게 방어적인 삶이 아니고 네. 당초에 어떤 좌절을 겪었지만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보상구조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엇은 건강한 삶의 구조적 전제 조건에 대한 논의에 덧붙여 자신은 하나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분석은 지금 자기 심리학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에 근접할 수 없다. 특히 보상 구조에 대한 개념은 승화 개념의 대인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승화 개념은 율동이 가장 일차적인 것이라는 생각이나 율동 처리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것이다. 한 개인의 삶이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인지 아니면 공허하고 메마른 삶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 승화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갈등은 율동에 지배되는 정신기구로 인간을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창조적 생산적 활동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해서 자기심리학은 전통적 개념화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자기만 확고하다면 자기만 확고하다면 갈등 그 자체는 결코 해롭지 않다. 이것을 자기심리학은 보여준다. 그래서 자기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무의식조차도 정신의 내용이 의식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묻는 틀에 박힌 인지적 접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죄책감에 의해 유발되는 갈등에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필생의 노력이 결국에는 보상구조의 기능 회복과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조적 갈등조차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생명력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으로 그리고 비극적 인간을 자극하여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잠재적 동행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데, 건강을 구성하는 삶의 내용을 정리하는 강령과 궁극적으로 가장 충만한 삶을 사는 자기들의 구조적 요소들을 정의하는 방향 모두에서 이루어져 된다가 연구들이 자기가 전이에서 방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어린 시절에 절망적인 좌절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거나 또는 적어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은 병리가 아니라 자원과 건강 때문이다. 치료 중에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관계를 끊은 바로 그 영역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환자를 충체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착된 지점으로 밀어붙여서 내담자의 고착된 지점으로 밀어붙여서 치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과거의 트라우마 속에서 이걸 재경험함으로써 치료한다고 하는 것을 이분은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지점에서는 이미 실패한 지점인데 그 실패한 지점으로부터 보상 구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성장해 왔는데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다시 실패한 지점으로 되돌려서 전이 속에서 이걸 처리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는 무익하다고 보는 부분에서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이런 충분한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불완전한 분석이라고 우기는 부분을 이분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 지점으로 억지로 밀어넣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상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해진다. 건강해지는 것이 문제지 왜 그 어려운 해결되지 않은 그 지점으로 계속 이분이 다시 되돌아가서 무언가를 그 지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환자의 질병이 일반적인 틀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또 인륜적인 치료 과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환자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이 백인백색이니까 백인백색에 맞게 진짜 적합하게 적재적소에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되고 인위적인 틀 그리고 자기의 그 이론 한 가지 이런 거를 다 꿰어 맞추려고 한다는 거는 치료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시간 안에 끝내서 기쁘네요, 교수님. 마무리를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 다음 시간에 하는 융화 얘기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코웃이 자기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을 융과 코웃을 같이 강의하는 이유는 코웃이 가져온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연원을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하는 어떤 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환자층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환경장애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셀프 자체 응집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셀프 중심으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셀프가 성장하도록 도와줘. 그래서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잘 형성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점에서 그래서 코웃의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전 발달심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 지금 상처난 부분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쪽을 너무 치료라는 측면에서 보지 말고 셀프 자기 대상 경험이 부족해서 셀프의 응집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셀프 자체가 튼튼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치료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코웃 얘기 또 융 얘기를 해 나갈 텐데 오늘 발제하면서 느끼신 소감 잠깐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코웃의 주장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 좀 갖죠.
그것이 자신의 인격을 확립해 가면서 맞닥뜨렸던 저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 그 같은 정신분석 학교에서 그런 지지받고 싶고 또 이해받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프로이트가 부단히 노력했던 그 과학 우리도 과학이다 이 과학의 영역에 넣고 싶어 했던 그 열망을 이어받아서 어, 예전에 고전 물리학에서 바라보면 과학이 아닐지 모르지만 현대 물리학에서 바라보면 우리도 과학적인 학문이다라는 것들을 현대 물리학과 또는 좀 응용심리학, 정신분석 그리고 역사심리학 이런 것들을 짧게나마 갖추려서 표현하면서 과학적인 것이라는 것들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창시한 그 자기심리학이라는 것에 분석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적 치료란 무엇인지 이것이 고전 정신분석과 어떻게 다른지 또 구별하게 좀 뭐랄까 클리어하게 설명하면서 했던 것이 저도 좀 정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지난주도 발제하고 이번 주도 발제했지만 예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한번 휘릭 읽고 느낌대로만 정서적으로 인지보다는 정서 느낌으로 밑줄을 쳤는데 이번에는 인지와 정서를 같이 동원해서 밑줄을 쳐서 좀 더 이해도가 높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콩수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저의 성장과 또는 제 그 상담자로서의 그런 또 인간적인 부분에서 놓쳤던 것, 또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서 발제하기 참 잘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또 다른 선생님도 좀 나누시죠. 저는 이 단어를 읽으면서 그 승화 개념하고 그 보상 개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 그래서 승화 개념은 그 욕동을 이렇게 승화시키는 거고 보상 개념이라고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걸로 좀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서 말하는 그 건강한 자기와 병든 자기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건강한 자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어떤 성장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병든 자기 쪽에서 성장을 이룬다는 거는 이게 저기 성서에서 말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그런 부분하고 좀 이렇게 연관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련이 없어서 온전하게 자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없어서 우리가 건강한 자기가 되는 게 아니고 시련과 갈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얘기 나온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형성한다.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셀프의 응집력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병든 자기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응집력이 없어서 외부 환경이나 갈등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침해나 이런 것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없어서 방어적으로 자기를 건강하게 자기를 세워나갈 힘이 없어서 이분은 병든 자기로 남아있는 거고 건강한 자기는 아무리 시련이 닥쳐도 그 속에서도 여기에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보상 구조를 만들어 나갈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건강한 자기가 점점 더
힘 있는 자기로 발전해 나간다. 이게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상처나 시련이 장애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성장을 하는데 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시련이나 이런 갈등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이고는 굉장히 셀프는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 셀프가 실제로는 굉장히 응집력이 있는 강한 셀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아주 적절하게 지금 보신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게 우리의 성장을 위한 우리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어떤 시련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시련을 딛고 훨씬 더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꺾여서 자기의 병든 자기 여기서 건강하지 못한 자기로 그냥 지탱하면서 세상을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느끼지 않고 만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사람과 이 시련을 딛고 오히려 더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응집된 자기를 형성해가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부분에서 큰 차이라는 어떤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련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코핑하느냐 대응하느냐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그 대응을 수 있으려면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초기부터 자기를 인정했던 셀프 아브젝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잘하는 아이라고 자신감을 어떤 자기 대상에 심어줬다고 한다면 시련이 닥쳐도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긍지를 가지고 이걸 헤쳐나가는데 너는 하는 것마다 너 형편없어. 너는 정말 왜 그렇게 사고 뭉치야 라는 어떤 이런 얘기만 듣고 자란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바르게 헤쳐나가서 자기가 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얘기를 코웃이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요. 유상희님 나는 아주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는 항상 제가 어려서 학생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과 과학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답이 딱 나오는 과목을 좋아했지 애매하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은 일단 국어였어요. 뭔가 이렇게 딱 클리어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고 이런 것들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러고서 더 성장해서는 철학이라는 걸 만나면서부터 이제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도대체 답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서 굉장히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이 과학적인 증명, 과학적인 접근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적극 찬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오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명의 대상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환자가 있다면 100명의 방법이 있는 건데 한 가지의 어떤 일반화된 지식이나 이론과 또 나의 축적되어 임상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그 100명에겐 100명에게 다른 접근과 또 해결 방법과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다시 이 원점으로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서술적으로 써놓은 책들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죠? 예.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딱딱딱 A는 A고 B고 막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뭐 소설책 읽듯이 그래서 제가 아마 드라마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로 돌아와야 하는 것 같고 대상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처음부터 directly 제가 그 과학적인 증명이나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좀 더 막 산만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 어, 이를테면 축복의 땅으로 딱 옮겨온 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광야가 의미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 그 상담이나 심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 그 용감한 그 직면을 해야만 한다. 자기의 그 아팠던 과거를 취하지 말고 직면을 해야만 한다. 뭐 brave confrontation을 해야 돼. 거기에 제가 딱 깨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 아까 지금 마지막 단락에서 어린 시절에 내가 그 굳이 아팠었던 그 시점이고 또 그것을 피해서 어떤 보상 관계로 다 자기만의 방어가 생기고 했던 그 시점에 굳이 그 사람을 다시 갖다 놔서 봐라, 직접 대면을 해라 하고 그 아픔을 다시 훑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이 방어라는 것이 어떤 살기 위한 방법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그 발전된 시점에서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 알코올 환자들이나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끊어야만 해. 이렇게 인지적으로 주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쉽게 끊지를 못하잖아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인도를 하고 뭐죠? 그 담배를 끊는 무슨 껌을 준다든지 뭔가 다른 생활의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두 파트에서 오늘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나름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보상구조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방어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외면했다기보다는 그 아픈 구조 속에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얘기가 보상구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회피하고 사는 사람은 방어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걸 헤쳐나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상구조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매이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거기에 그 지점에 돌아가서 어떤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은 수용을 하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자기를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이 보상구조를 형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아온 사람을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자기가 불완전한데 애써 살아왔는데 다시 그 실패한 지점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자기의 상처가 있는 지점을 굳이 데리고 가서 옛날 정서를 경험하면 네가 낫는다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갖는 하나의 이론이에요. 정서가 거기에 묶여 있고 메모리가 묶여 있어서 이것이 드러나면 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된다. 그러니까 자기애적 환자가 아니고 뉴라틱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정서를 재경험하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으로 되지 않는 분은 이 보상구조를 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지점으로 간다기보다 아직도 자기애적인 상태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대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자기 대상 경험을 더 하게 해주어야 된다. 그 상체를 직면시켜서 이분을 낫게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 지점까지 가려면 아직은 이분은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선은 이런 통찰 중심보다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자기 대상 경험, 그러니까 심바이오시스 경험이나 자기 대상 경험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니까 임상에서 임상가가 좋은 자기 대상 경험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 좋은 자기 대상이라는 게 좌절이 없는 자기 대상, 무조건 만족시켜주는 대상이 아니라 최적의 좌절을 주면서 이분을 수용해 나가는 이런 자기 대상이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적절한 자기 대상, 그러니까 어떤 면 유니카시 얘기하는 굿 이너프 마더라고 할까요? 충분하게 좋은 엄마는 완전한 엄마가 아니에요. 그 완벽한 엄마는 아이를 상처를 만들어 버려요. 아이가 독립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감당할 만한 좌절, 적절한 좌절이 함께 있으면서, 그렇지만 아이를 충분하게 홀딩하고 컨테이닝 해주는 적절한 어떤 좋은 엄마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상 경험,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건 자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어떤 대상을 만나서 이번에 자기 셀프의 응집력이 생기면 나중에 어떤 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과거 속에 있었던 것을 직면해도 그걸 감당할 만한 자기 셀프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기법도 얼마든지 해석적인 기법이나 어떤 대면 컴프런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셀프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임상가가 자기의 다른 환자들을 치료할 때 도움을 받았던 그 방식을 강요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셀프에 대한 공격이라는 얘기. 이미 셀프가 취약한 사람을 이런 상황에 놓아버리면 다시 셀프 자체가 와해돼 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셀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대상의 인격에 지나친 상처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을 아주 쉐임풀하고 휴밀리에이션, 어떤 멸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이런, 자기가 아주 형편없고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우리가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분들에게 엄청난 자기애적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뜻이, 그래서 이분에게 직면시키거나 해석을 함으로써 이분에게 좋은 통찰을 주겠다고 하는, 당신은 이것만 하면 당신은 괜찮아져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코웃의 이 자기애적 환자, 자기의 성격 장애나 자기의 행동 장애를 가진 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이론은 굉장히 중요해요.